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비트코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승인 관련 가짜뉴스 해프닝도 좀 있고 했는데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SEC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이란 것이 시세 조작에 조금 좀 미약하다, 좀 취약하다라는 이런 견해를 내놓으면서 계속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 논리는 사실 최근에 판결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생길 거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 변동을 예측을 해서 그걸 ETF를 만드는 건데 그 선물 ETF를 만들 때는 보통 미래 가격이라는 게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여러 개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취약한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취약한 ETF는 미리 해놓고 현물 ETF에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 까닭에 이번에 사실 많이 기대를 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ETF가 승인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물 ETF와 현물 ETF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네. ETF란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지수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ETF라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격이나 상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도 되지만 ETF가 된다는 거는 증권거래소, 여러분들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냥 증권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란 것이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흔히 말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나온 것은 현물 ETF라 그러고 과거에 승인받았던 것은 선물 ETF라 그러는데 사실 선물 ETF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건 어떤 거냐면 미래에 이제 가격이 움직일 거니까 내가 이거 움직이는 것만큼 오늘 차익만 보통 결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소유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미래 이야기니까 결국 잔액에 대해서 미래 얼마 벌 거면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잔액, 흔히 말하는 내가 미리 생각한 가격, 그리고 이제 실제 가격, 이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선물 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 계약에 대해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살 필요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건 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현물 ETF라는 거는 실제 내가 가지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을 추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 ETF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약식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물 ETF는 너와 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만 결국 상계해서 이게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은 이제 실제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거래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의의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 일부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ETF 투자 많이 하는데 사실 ETF란 거는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공모 펀드보다 더 쉽다. 공모 펀드라는 거는 다달이 붙는 이런 펀드 개념이라면 ETF 같은 것은 이런 지수 같은데 본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다 쉽게끔 거래될 수가 있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메이저 자산
자산운용사들, 메이저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걸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신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약간 분리되어 있던 흔히 말해서 가상자산과 전통자산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가상자산이 이제 흔히 말해 전통자산의 어떤 거래 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TF 현물 승인이 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나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그 비트코인 이 소식이 나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더리움이란 것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가상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났으니까 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음은 이더리움이 아니냐. 이더리움 ETF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이미 가격이 선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가격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ETF가 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하긴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논리와 같이 선반영의 논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흔히 말해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으로 편입되긴 했지만 뭔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고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이제 거래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과 밀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을 하는 분들은 미래에 돈을 만들어내는 것들,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가치 평가를 하고 이것의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아직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좀 부족한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몰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거는 뭐 편입됐다는 이야기지 뭐 나스닥 시장에 편입된 주식들 역시 뭐 상장 폐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쉽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기준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연 3.5%로 동결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는 안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듯 하다가 뭐 1,300원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1,3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1,200원대를 좀 갔다가 다시 1,300원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 그러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커지게 되고 이 기준금리 차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또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더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PF 문제가 좀 커지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융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태형 건설을 잘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더 확산되는 기조는 뭐 엄밀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논리가 이런 어떤 PF에 대한 우려에 비해서 좀 우선적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이것을 금리를 올렸다가는 사실 올해 수출은 좋을 것 같지만 내수는 또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내수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결이 되면 8차례 연속으로 동결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금 인상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의 피크에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유가가 최근에 15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가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뭐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지금 올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 PF가 결국은 이게 확산이 되게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몇 개 부실화된 몇 개 사들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고 돈을 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기는 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뭐 금리를 올렸다 또 낮춘다 이런 것은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PF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금리를 이제 결국은 거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 내리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은 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오느냐 중요한데 사실 3월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1월 초에 연준의 그 의사록, FOMC 의사록 같은 것들이 그게 나오면서 예. 3월에 꼭 내려가야 될 것이냐 약간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이제 3월이 꼭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것들부터 좀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르면 이제 뭐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불확실해졌다. 뭐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상반기 한 번쯤 분명히 할 거다라 한 번 혹은 두 번쯤까지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이게 돼야 사실은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상반기에는 미국 금리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내일 뭐 미국 CPI가 나올 건데 오늘 밤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미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보고 결국 한국이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고 외환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이제 PF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네.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 이슈를 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주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공급 관련 또 수요 관련 대책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주택 공급 대책은 특히 이제 재개발에 관련한 대책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묶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주겠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같은 것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논의가 크게 나왔는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30년 이상 됐으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조합 설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안전지단 이런 거 심의 없이 그냥 이제 만들면 흔히 말하는 조합에서 이 조합 동의를 한다라 그러면 재건축을 허가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재건축할 때 본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당사자인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30년만 지났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예. 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도 그 노후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 같은 것도 좀 완화해주면서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냥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권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좀 규제 같은 거 완화해줘서 좀 집을 쉽게 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용지를 발굴해서 뭐 14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건축, 공공주택 공급, 그다음에 또 일기 신도시 얘기는 나왔거든요. 일기 신도시 어떤 사실은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재건축 같은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뭐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축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공급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분위기를 좀 띄운 건데 이게 시점이 좀 제가 볼 땐 미묘해 보입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은 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일단은 선거할 때부터 약간은 공급을 좀 풀어주겠다. 너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억누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좀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요 정책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보통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거 사다리 분야에 있어서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종부세에서 좀 감해주고 임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기업형 임대 사업 같은 것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급도 많이 늘리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리면서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하면서 꺼지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 자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지난 정권이 너무 규제적이었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 종부세 관련 주택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들 좀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PF 사태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인허가가 굉장히 안 났거든요. 인허가가 굉장히 안 난 것은 정부에서 안 낸 게 아니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잘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주거 사다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 사다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 정책을 확장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단은 굵직한 문제는 공급 부족과 함께 또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 부동산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좀 근본적인 좀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수요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설 경기 안정화 대책 역시 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부동산 PF가 부실화된다라 그러면 LH라든지 혹은 다른 시공사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증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서 예전에 보증이 없던 PF를 보증이 있는 PF로 바꿔가지고 조달금리 낮춰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관리 정책도 냈거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면은 건설은 특히나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산업의 파급 효과, 경기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정책, 공급 정책 그리고 이 건설 경기 관리 정책까지 부동산 PF의 부실화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까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금 조성까지 굉장히 논의를 광범위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꺼지게 되면은 이제 빚을 낸 사람들,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는 뭐 가격 급격하게 오르는 건 당연히 바라지 않지만 가격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공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대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좀 어떤 것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향방을 보고 아마 이제 주가가 변동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말 어떤 이야기냐면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다. 사실 예측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예측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스케줄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의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오랐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